그리고 해능 스님에서 시작되는 게 유심주의를 확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집대성했다. 중국 철학에서 언제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인물들은 집대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혀 없었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한 문제식들을 다 종합해서 딱 요약해서 딱 하나로 그러니까 그 정신을 가장 잘 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분은 마조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 그래서 일상성. 자,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선불교와 관련된 선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선불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에서는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3만 불 이상부터는 전부 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부터는 지금 개인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2만 불 중반대부터 뭐 힐링이네 웰빙이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3만 불 시대가 됐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점점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소득은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우리나라가 더 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라 이제 크기가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일본하고 자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인구로 따지면 2배가 훨씬 넘거든요, 일본이. 그리고 면적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삐까삐까하게 올라온 정도?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중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통계가 다 안 끝나서 그러는데. 그래서 일본은 그냥 30년 동안 내리 이렇게 수평으로 오고 있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야, 저게 가능한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은 넘볼 수 없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만만히 보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 한국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약간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 제품에 대한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TV도 뭐 소니가 있고 뭐 이러면 되게 좋은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죠. 이게 당대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아니면 제 어렸을 때가 너무 옛날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좀 오래 지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야,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3만 불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아무튼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이 선불교의 명상은 개인적으로 제가 선불교 전공자이기도 하고 선불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게 꼭 중국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변화되고 그런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국선이라고 하는 또 특수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적인 걸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의 명상주의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은 전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면 인도,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동아시아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하고 동남아시아는 이게 한 번씩 검토가 끝난 겁니다. 인도가 영국 식민 지배를 받고 원래 인도하고 프랑스하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인도는 이제 영국이 먹고 동남아시아는 프랑스가 먹고 거의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중에 태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식민지 지배 상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식민지 지배학이라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일본도 조선을 지배할 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선의 풍수, 뭐 조선의 귀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과 관련된 문화들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조선 고적도 뭐 이런 것도 사진으로다가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작업을 했고, 그때 만약에 일본이 안 해줬으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을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정보를 뭐 이렇게 처리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정리해놓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 할 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이 왜 그렇게 해주냐면 그걸 이제 식민지 지배학이라고 하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저거를 이제 최대한 반발 없이 등골을 빼겠다라고 하는 게 식민지 지배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학교도 근대 학교도 세워주고 다 했지만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을 꼭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이 인도나 베트남에 들어가면, 공장을 들어가면 거기 사원복지를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빼먹으려고만은 못해요. 사원복지는 어느 정도 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 가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해줘 버리면, 그러니까는 무슨 뭐 사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주면 불량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직률이 생기면서 계속 사람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국민들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해줘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시켜줘야죠. 그 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딴짓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복지는 복지인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의 효용성을 좋게 하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식민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착취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걔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걔네 문화는 어떤지를 다 검토해요. 그리고 일본이 뭐 잘한 거는 아니고, 일본이 처음으로 저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가 다 늘상 그런 식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시끄러운 데에는 언제나 영국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이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영국은 자기네 민족, 그러니까는 식민 지배를 하면 걔네들끼리 싸움을 계속 붙여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200년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배받기 전에 마지막 왕조는 무굴 제국, 무갈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인데 왜 힌두가 더 강력하냐? 그게 영국이 스스로 걔네를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이슬람들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영국 스스로가 힘이 많이 드니까 힌두교를 끌어올리는 거죠. 힌두교를 우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힌두와 이슬람의 갈등을 조장해서 영국이 쉽게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거를 EEJ라고 했습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분열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힘을 단합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적은 힘 갖고도 얘네를 지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국이 떠나고 나면 인도가 이제 박살이 나죠. 그게 이제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로다가 힌두하고 이슬람이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본토 쪽에는 힌두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쪽에는 그 다음에 이슬람들이 가게 되는 거고, 민족을 분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래 왔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뭐 저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영국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독립시켜서 건국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밀약을 하고 하니까, 아무튼 영국이 아무튼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진 않죠. 어떻게 보면 구밀복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대. 제일 이제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기회만 되면 칼을 꽂는 거죠. 그런, 아니 그 구밀복검이라는 게 고사성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나라 때 유명한, 다음 시간 정도쯤에 얘기할 건데, 그 이인보라고 하는 재상이 있어요. 당 현종 때.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고사성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약가죠. 앞에서는 그냥 좋게 아유 굉장히 그 사람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 다 하고, 기회만 잡으면 그냥 언제 칼을 꽂을지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좀
그런데 영국이 그런 구밀복검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많은 식민지들을 그 적은 섬나라의 국민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적화된 거고, 그걸 일본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죠. 일본이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앞에서 한 사람들을 그건 뭐 배우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마치 삼성이 일본의 전자 회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지배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식민지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도하고 동남아를 유럽에서 연구를 했어요. 인도에서 동남아. 그래서 인도의 명상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동남아의 지금으로 말하면 저 남방불교, 지금 윗바사나 뭐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했죠. 그렇게 해서 1800년대 말 1900년 초에 유럽에서 저기 이제 바람이 신비주의에 대한 것들이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티베트 쪽도 바람이 한번 붑니다. 근데 그거는 티베트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바람이 더 크게 불었죠. 유럽에서 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뭐 동남아나 저런 쪽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번 불었는데 조금 한 100년 이상이 벌써 지나니까 약발이 잘 안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쪽이 1980년대 제 기억에는 80년대 말부터 윗바사나나 이런 것들이 좀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좀 더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관심을 가진 게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저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로는 유럽에서 한번 다 검토를 끝내고 인기가 식은 거지.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있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한류가 드라마까지 옮겨가서 갑자기 이제 저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이런 데서 자본들을 주면서 동아시아 쪽에서 뭐 할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폐쇄적이고 일본은 자기네식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그게 일반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을 갈라파고스 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놀라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일본은 아직도 팩시를 일반적으로 쓴대. 우리는 거의 없거든요. 팩시 안 써본 사람은 없잖아.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이미 다 지나간 거죠. 그런데 걔네는 요즘도 그런 걸 계속 써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에 문서 첨부해서 넣는 걸로다가 거의 다 대체가 됐죠. 그런데 걔네는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네 무슨 고집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골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계속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그렇지. 다행인 거는 우리가 뭔가 힘을 쓰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거고 불쌍한 거는 그래도 옆 나라인데 저렇게까지 골로 갈 게 있나. 계속 악수만 너무 두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대로 뭔가 문화적인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동남아시아는 아직 그게 안 올라옵니다.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치 신생 독립국 같은 그게 이제 문자의 단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식민지를 겪다가 갑자기 문자를 어느 한순간부터 한자를 쓰다가 한글 전용으로 싹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전통과 완전히 단절됐죠. 그래서 그 문자의 단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특히 한국 종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만 기독교가 이렇게 확대됐는가가 문자의 단절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한자로부터 완전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스님들도 한글로다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이 중간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한자를 쓰는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동양 철학가들은 대부분 이제 박사과정 졸업할 때 무슨 시험을 보냐면 외국어 시험이 다 있는데 전공 시험 말고 외국어 시험이 있는데 외국어가 2개를 보거든요. 요즘은 그나마 박사과정이 이게 수월해져 가지고 하나만 보는데 하나는 무조건 영어고
하나는 이제 선택 언어예요. 선택 언어. 그런데 동양 철학가들은 한자를 선택을 해요. 한문 선택해. 예. 그런데 그게 노자 같은 경우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가 노자를 중3 때 거진 반 정도를 외울 정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외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 근데 그거를 서술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식민 지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한글이 전용화되면서 그게 불교가 타격을 입게 된 가장 큰 이유였고, 그리고 개신교가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를 꽂으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에게 원조를 받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신교 쪽에서 원조를 주는 쪽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먹을 걸 얻어 먹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는 한글 전용이에요. 한글 전용이 되면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한문과 필연성이 없고 순수 한글로서 번역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계속 한문을 쓰다가 보니까 그 한문에 발목이 잡혀 있고 오늘날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도 어려운 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완전 번역이. 그래서 완전 번역을 하려면 해체하고 그 문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대체 언어를, 그러니까 대체 용어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면 한자를 알고 있던 분들이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최대한 전달이 쉬운 얘기로 해주면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현대에 맞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 저게 굉장히 경망스럽게 한다. 너무너무 쉽게 그냥 뭐 장난처럼 얘기한다. 근데 오늘날 시절에는 재미없으면 뭐도 악덕이에요. 시절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과 단절되면서 신생 독립국가처럼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문화적인 역량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K-팝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영화나 이런 것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아시아적인 어떤 정신 자세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제대로 못 들어가면, 정신이 못 들어가면, 저는 사실 요번에 그 방탄소년단 그 신곡 보면서 야, 얘네가 벌써 어느 정도 생각을 늘려고 하는구나, 사상적인 부분들을 좀 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독특한 사상이 못 들어가면, 독특한 사상이나 독특한 철학이나 독특한 문화적인 패턴을 못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냥 잠깐 떴다가 없어지는 정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3만 불 이상 되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단순히 돈 되는 직업도 좋은 거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법대나 의대를 가야 되고 인문대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끊어지는 과들이 있었어요. 몇 개가. 그런데 지금은 나를 구현할 수 있느냐, 내 발전력이 있느냐, 자기 발전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만, 직장에 들어가도 자기 발전력이 없고 단순 반복적인 것들밖에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잘 때려칩니다. 예전보다. 그게 자기 구현의 욕구가 범위가 훨씬 커진 거예요. 여러분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이런 때만 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그냥 단순 반복적인 거든지 뭐 12시간을 일을 뭐 콘택 600에 그냥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시절이 바뀌었지.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일은 계속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런 힘든 세상을 살았던 어른들이 볼 때는 쟤네가 배불러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게 사실은 선불교예요. 선불교. 인도나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정신문화들은 식민지 지배교육의 일환으로서 유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끝났고, 그것은 효용적인 답이 아니야 라고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중국 견제랑 관련된 거예요. 중국 견제랑 관련된 거. 그래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누구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단물 빨리고 이제 버려졌죠. 너무 안타깝게. 그거는 티베트 사람들의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89년도에 달라이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황 중에 한 명인 요한 바오로 2세는 노벨 평화상을 끝까지 못 받았어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나 이런 거, 그리고 그 뒤로도 헐리우드에서 뭐 쿤둥이라든지 뭐 티베트의 7년이라든지 리틀 부다라든지 그런 속칭 얘기에서 잘 안 터질 것 같은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미국이 티벳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티벳을 버렸습니다. 네가 버린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얘기할 때 신강 위구르 자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때 신강 위구르 자치고 얘기하고, 홍콩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만 얘기를 해도 티베트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빠졌어요. 티베트 얘기가 없어요. 그전에는 언제나 티베트 얘기도 여기에 이게 세트로 묶여있는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였는데 티벳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티벳의 가능성을 더 이상 높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 자치구보다도 티벳의 위치가 낮아진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도 더 이상 영향력들이 확대가 안 되죠. 그래서 저런 쪽의 수행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근에 받아들이면서 저런 것도 있어요? 대단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 번 검토를 거쳤고 답이 안 난다고 얘네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 비해서 선불교는 아직 안 까진 복권이에요. 아직 안 까진 복권. 그래서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